멈추는 법을 잊었습니다. 아니,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친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순서도 보장된 미래도 없었습니다. 뒤처지면 사라지는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한국인이 선택한 생존법은 단 하나, 누구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기초 체력도 없던 폐허 위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가진 자원은 시간을 압축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남들이 한 세기를 공들인 일을 한 세대 만에 해치우고 불가능한 납기를 기어코 지켜내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힘.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이를 효율이라 읽습니다. 결핍이라는 토양 위에서 독하게 피어난 대한민국의 진짜 엔진. 효율에 미쳐 끝내 정점에 서고야만 이 나라의 독한 생존 기록을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평생 한 가지를 믿고 살았습니다. 국가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검토하고 그 다음에 실행한다. 이것이 성공하는 나라의 공식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40년간 국제개발기구에서 일하며 수십 개 나라의 위기와 회복을 지켜봤습니다. 그 공식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 한국에서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당시 저는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회복 속도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다가 한 나라의 수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이 나라는 2008년 10월에 위기를 맞았는데 2009년 2월에 이미 회복 궤도에 진입해 있었습니다. 4개월입니다. 미국은 아직 바닥을 가늠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2010년 봄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이상했습니다. 입국 심사줄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여권을 미리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지문 찍을 손가락까지 준비해 놓고요. 직원이 다음 분이라고 부르기 전에 이미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유럽, 동남아 어디서도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차례가 오면 그제야 가방을 뒤집니다. 여권을 찾고 서류를 정리하고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았습니다. 마치 지체하는 것 자체가 신뢰라는 듯이요. 저는 그걸 그냥 빠른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그게 성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택시 기사가 내비게이션을 켜자마자 출발했습니다. 경로 확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달리면서 경로를 수정했습니다. 식당에서는 주문하기 전에 이미 물과 반찬이 나왔습니다. 카페에서는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동시였습니다. 어가 끝나면 비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를 하면서 비를 준비하고 시까지 미리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처음엔 서비스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건 서비스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에 깔린 어떤 원칙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다림을 거부하는 문화. 그때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기업 임원들과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당시 이 나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료를 모았습니다. 한 공무원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확정되기 전에 이미 대응안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확정되기 전이요? 그럼 만약 위기가 안 왔다면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준비는 다음 위기 때 쓰죠.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올 일처럼 대비했습니다.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확실성을 전제로 계획을 짰습니다. 이건 제가 배운 경제학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표준 이론은 이렇습니다. 정보가 불충분하면 기다려라. 확신이 서면 움직여라. 실수는 비용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비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한 대학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경제사를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게 한국 조선업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어 본 적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조선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요. 외국 전문가들이 웃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숙련공도 없는데 무슨 배를 만들겠냐고요. 그런데 한국은 조선소부터 지었습니다. 기술 습득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인력 양성이 완료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조선소를 짓는 동안 기술자를 유럽에 보내 배웠습니다. 배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음 선박 수주를 따냈습니다. 완성된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시작하면서 완성했습니다.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준비 완료를 기다렸다간 기회가 사라집니다.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한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더 보니까 그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도 그랬습니다. 1980년대 삼성은 반도체 기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업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64K 디램을 6개월 만에 개발했습니다. 어떻게요? 개발하면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설계도가 나오기 전에 양산 라인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도 철강도 건설도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준비 실행이 아니라 실행 수정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경제 원칙과 맞지 않았습니다. 선진국들은 모두 단계를 밟아 성장했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축적하고 완성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도약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도약부터 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역사를 봤습니다. 문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 나라는 언제나 시간이 없었습니다. 1950년대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습니다. 1960년대 주변국들은 이미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왔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1990년대 말 IMF가 왔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달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불완전한 상태로 시작하고 달리면서 고치는 법을요. 저는 그제야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이 왜 그렇게 빨랐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위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어떤 대책이 최선일까. 회의를 열고 보고서를 쓰고 승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위기가 오는 걸 보자마자 움직였습니다. 2008년 10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11월 한국은 이미 통화 스왑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12월 기업 유동성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2009년 1월 추경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미국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토론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결정하면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실수는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기회를 놓치면 다시 안 옵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완벽함보다 속도를 선택했습니다.
정확함보다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틀렸을 때 고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저는 다시 현장으로 갔습니다.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선체를 조립하고 다른 쪽에서는 배관을 설치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도색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진행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문제는 매일 생깁니다. 그래서 매일 해결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공장 한쪽에 상황실이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엔지니어들이 실시간으로 문제를 보고받고 즉석에서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승인 단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판단하고 현장에서 결정하고 현장에서 실행했습니다. 이건 제가 본 다른 나라 공장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럽의 한 조선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작은 설계 변경 하나에도 본사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보고서를 쓰고 검토 회의를 열고 결제를 기다렸습니다. 2주가 걸렸습니다. 한국에서는 2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고치죠. 그게 2주보다 빠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빠른 이유는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지체를 가장 큰 리스크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실수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천천히 진행합니다. 한국은 지연 비용을 계산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경쟁자가 앞서갑니다. 기다리는 동안 시장이 변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불완전하게라도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달리면서 완성합니다. 저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역사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조선시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에는 과거 제도가 있었습니다. 시험으로 관리를 뽑는 제도였죠. 그런데 이 제도가 특이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출제와 채점이 빨랐습니다. 시험 준비 기간도 짧았습니다. 합격자 발표도 빨랐습니다. 왜였을까요? 나라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가 말했습니다. 큰 나라는 천천히 뽑아도 됩니다. 인재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필요한 인재를 빨리 뽑아 빨리 쓰지 않으면 나라가 위험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는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소송도 제대로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문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면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루요? 네. 실제로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한글을 며칠 만에 익혔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한자는 몇 년 걸렸는데요. 저는 그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는 500년 전부터 효율을 설계했습니다.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쓸 수 있도록요. 행정 시스템도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지방보고 체계를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긴급사안은 파발이라는 시스템으로 빠르게 전달됐습니다. 이 나라는 언제나 시간을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현대로 돌아왔습니다. 2010년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스마트폰 강국이 됐는지, 어떻게 K-팝이 세계로 퍼졌는지, 어떻게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장악했는지.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삼성은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한 지 1년 만에 갤럭시를 내놨습니다. 준비가 덜 됐지만 일단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업데이트했습니다.
6개월마다 신모델을 냈습니다. K-팝은 한 곡이 히트하면 즉시 다음 곡을 준비했습니다. 한 그룹이 뜨면 다음 그룹이 이미 데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는 촬영하면서 방영했습니다. 시청자 반응을 보고 스토리를 수정했습니다. 16부작 드라마가 8부까지 촬영된 상태에서 방영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헐리우드는 모든 촬영을 끝내고 편집을 완료한 뒤 개봉합니다. 실리콘밸리는 베타 테스트를 충분히 한 뒤 제품을 출시합니다.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출시하면서 완성했습니다. 저는 이게 왜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한 IT 기업 임원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 직원들이 지치지 않습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지칩니다. 하지만 느리게 가다가 망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속도를 선택이 아니라 생존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왔습니다. 저는 그때 은퇴한 상태였지만 각국의 대응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럽은 봉쇄를 결정하기까지 몇 주가 걸렸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이틀 만에 전국 검사 체계가 가동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가 생겼습니다. 2주 만에 동선 추적 앱이 나왔습니다. 세계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냐고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나라는 원래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요. 한국은 백신도 빠르게 도입했습니다. 치료제 개발도 빠르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팬데믹이 끝났을 때 한국은 경제 회복 속도에서 또다시 세계 최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에서 더 빨라진다고. 보통 나라들은 위기가 오면 속도를 줄입니다. 신중해집니다.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위기가 오면 속도를 높였습니다. 지체가 곧 죽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제 오래된 노트를 펼쳤습니다. 40년간 기록한 국가 성장 모델, 위기 대응 사례, 경제 이론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이론은 시간이 있는 나라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걸요. 미국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땅, 풍부한 자원, 두 대양의 보호. 천천히 성장해도 됐습니다. 유럽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쌓아온 기술, 자본, 제도. 느리게 가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처음부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방식을요. 저는 지금 이 순간 고백합니다. 저는 평생 한국을 연구 대상으로 봤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특이한 케이스, 분석하고 논문으로 쓸 사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한국은 연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론이 틀렸다는 걸 보여준 증거였습니다. 성공하는 나라의 공식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어떤 나라는 실행하면서 준비합니다. 어떤 나라는 완벽을 추구합니다. 어떤 나라는 속도를 추구합니다. 어떤 나라는 지체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떤 나라는 지체를 가장 큰 적으로 여깁니다. 한국은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틀린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른 길이었을 뿐입니다. 지체하지 않는 나라. 그것이 제가 40년 만에 배운 한국의 정의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저는 GDP 성장률을 봤습니다. 수출입 통계를 분석했습니다. 재정 지표를 추적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국가를 평가하는 건 데이터였습니다.
냉정한 숫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보면서 제 안에서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결과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이유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에 있었습니다. 2010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중동 지역 대형 프로젝트 수주 건이었는데 예상 완공일보다 2개월이나 앞당겨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현장 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사람은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랐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본사 승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승인 없이 진행했다는 말입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승인은 받았습니다. 다만 승인이 나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승인이 나올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만약 안 났다면요?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회사가 절 믿으니까요. 저는 20년간 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회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면 승인이 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 효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미국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보스턴 외곽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였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작은 설계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 변경안은 공사 기간을 3주 단축시킬 수 있었고 비용도 15%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인이 나기까지 6주가 걸렸습니다. 본사 엔지니어링 팀이 검토했습니다. 법무팀이 계약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재무팀이 비용 분석을 했습니다. 안전팀이 리스크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재권자가 모든 서류를 읽고 서명했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아무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이름이 서류에 남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잘못되면 경력의 오점이 될 테니까요. 결국 변경안은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3주를 아끼려다 6주를 잃었습니다. 절약한 비용보다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더 컸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이야. 신중해야 해. 큰 프로젝트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판단하면 회사는 그 판단을 믿었습니다. 물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판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잘못되면 고칠 수 있는가? 고칠 수 있으면 진행했습니다. 고칠 수 없으면 그때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히 권한 위임이 아니었습니다. 조직 구조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그 건설 소장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현장 회의를 합니다. 10분입니다. 어제 뭐가 문제였고 오늘 뭘 할 건지,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본사는 그 회의록만 받습니다. 세세한 건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아니까요. 저는 목이 메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업무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는 건지. 아마도 그게 제가 평생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믿음 말입니다. 조직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맡긴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믿음에 보답하려고 밤을 새운다는 것.
저는 그날 숙소로 돌아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회의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수없이 참석했던 그 회의실들을요. 누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냅니다. 눈이 반짝이며 설명합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질문이 쏟아집니다. 데이터가 있습니까? 과거 사례가 있습니까? 리스크는 충분히 검토했습니까?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일정은 현실적입니까? 실패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이디어를 낸 사람의 눈빛이 점점 흐려집니다.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공격받는다고 느낍니다. 결국 아무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논의하죠. 일단 데이터를 더 모아보세요. 회의가 끝납니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들 안전합니다. 아무도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3개월 뒤 경쟁사가 같은 아이디어로 제품을 출시합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수십 번 봤습니다. 아니, 수백 번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 회의실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해봤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럼 해보시죠. 예산이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대략 이 정도입니다. 승인합니다. 한 달 뒤에 결과 보고하세요. 문제 생기면요? 그때 다시 얘기하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정이 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서자마자 실행이 시작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무모해 보였습니다. 너무 성급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큰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을 지켜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다르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전자제품 회사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판교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신제품 개발 중이었는데 프로토타입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시연 중에 오류가 났습니다. 화면이 멈췄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방문객 앞에서 제품이 작동하지 않다니. 그런데 연구원들은 담담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5분 뒤에 원인을 찾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출시 일정을 미루십니까?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일단 출시하고 업데이트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상태로요? 그럼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제기합니다.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고칩니다. 보통 일주일 안에 패치가 나갑니다. 한 달 뒤면 초기 버전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6개월 뒤면 완전히 다른 제품이 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회사였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제품을 출시한다. 제품 리콜, 집단 소송, 브랜드 이미지 추락.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하고도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게 아니라 더 강해졌습니다. 소비자들도 이해했습니다. 첫 버전은 원래 그래 하면서 기다려줬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이 질문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노력이고 누군가의 선택이고 누군가의 도전이었습니다. 며칠을 더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실패를 비용이 아니라 데이터로 봤습니다. 미국 회사에서는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회의가 열립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회의였습니다. 누구 잘못인가를 찾는 회의였습니다. 책임자를 찾고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고 상부에 보고하고 관련자들의 평가에 반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한 사람은 낙인이 찍혔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에서 배제됐습니다. 승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길만 선택했습니다. 이미 검증된 방법만 고집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는 달랐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회의를 열긴 합니다. 하지만 첫 질문이 달랐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누가 아니라 무엇이었습니다. 원인을 찾았습니다. 기술적 문제인가, 시장 판단이 틀렸는가, 타이밍이 나빴는가. 분석했습니다. 배웠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될지 논의했습니다. 책임 추궁은 나중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한 임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벌주면 다음부터 아무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용서합니다. 대신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건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40년간 제가 배운 경영학, 조직론, 인사관리 이론. 그 모든 게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는 위기였습니다. 당시 저는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매일 뉴스를 봤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은행들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이 느렸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를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몇 주를 고민했습니다. 결국 파산시켰습니다. 그 충격으로 시장이 더 폭락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몇 달을 논쟁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TV에 나와 싸웠습니다. 정치인들이 의회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왜 이렇게 느렸을까요? 저는 그때는 이해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니까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이유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면 역사의 오점으로 남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교과서에서 이때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배웁니다.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모두가 조심했습니다.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모든 옵션을 검토했습니다. 모든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경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땠습니까? 저는 나중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에 2008년을 복귀했습니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 파산. 10월 한국 증시 폭락. 외국 자본 이탈. 환율 급등. 한국 정부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0월 중순 긴급 경제장관 회의. 11월 미국과 통화스왑 체결. 12월 기업 유동성 지원책 발표. 2009년 1월 추경 예산 통과. 모든 게 빨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일부 정책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틀린 판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걸 빠르게 인정했습니다. 이 정책은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즉시 바꿨습니다.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3개월 만에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미국이 무엇이 최선의 정책인가를 토론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2009년 말 한국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미국은 2011년이 되어서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더 늦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 한국 정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밤을 새운 듯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결정하면 실수하지 않습니까?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실수는 합니다. 당연히 합니다. 하지만 실수는 고치면 됩니다. 빠르게 고치면 됩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다시 안 옵니다.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기업이 쓰러지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IMF를 겪었습니다. 1997년에요. 그때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체하면 죽는다는 걸요. 신중하게 검토하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결정하고 틀리면 빠르게 고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날 숙소로 돌아와 울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너무 안이했다는 게, 제가 숫자와 이론 뒤에 숨어 있었다는 게, 진짜 위기를 겪은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그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갈라놨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1997년을 공부했습니다. IMF 구제금융, 국가 부도 위기, 실업률 폭등,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국민들이 금을 모았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내놓았습니다. 돌반지를 내놓았습니다. 외환 보유고를 늘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을 뜯어 고쳤습니다. 1년 만에 해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IMF 차입금을 모두 갚았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보통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는 10년, 20년을 끕니다. 어떤 나라는 아직도 못 갚고 있습니다. 한국은 3년 만에 갚았습니다. 어떻게요? 속도였습니다. 결단이었습니다. 고통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개혁하고 빠르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2008년 금융위기 대응의 밑바탕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빠른 건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라 느리면 죽는다는 걸 몸으로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이 나라의 DNA가 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왔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대응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말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싸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유럽은 봉쇄를 결정하기까지 몇 주가 걸렸습니다. 국경을 닫을 것인가 말 것인가. EU 회원국끼리 조율하느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게 2020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1월 22일 정부가 위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틀 만입니다. 1월 말 전국 검사 체계가 가동됐습니다. 2월 초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가 생겼습니다. 2월 중순 동선 추적 앱이 나왔습니다. 세계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냐고요. 심지어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나라는 원래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요. 하지만 한 가지는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초반에 실수를 했습니다.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터졌습니다. 순식간에 확진자가 수천 명이 됐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마비될 뻔했습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책임 공방이 시작됐을 겁니다.
누가 막지 못했는가? 왜 대비하지 못했는가? 한국은 달랐습니다. 즉시 의료진을 파견했습니다. 임시 병원을 세웠습니다. 경증 환자를 분리했습니다. 중증 환자에게 집중했습니다. 2주 만에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즉시 매뉴얼로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공유했습니다. 다음에 어디서 터져도 똑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요.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고치는데 또 2주가 걸렸습니다. 배우는데 1주가 걸렸습니다. 미국은요? 유럽은요? 몇 달이 걸렸습니다. 아니, 어떤 나라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TV를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체면보다 생명이 중요한데.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체면을 버릴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체면의 정의가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체면이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고치는 것이 체면이었습니다. 저는 한 방역 담당자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2020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정책을 자주 바꾸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상황이 변하는데 정책을 안 바꾸면 그게 더 이상합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정부가 완벽하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빠르게 대응하길 기대합니다. 그가 한숨을 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틀렸으면 인정해야 합니다. 빠르게 인정하고 빠르게 고쳐야 합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체면 차리겠다고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 그건 국민을 죽이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가 가슴을 쳤습니다. 체면 차리겠다고 국민을 죽이는 것. 제가 평생 본 수많은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정책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면 정치적 부담이 되니까요. 야당이 공격하니까요. 언론이 비판하니까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국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틀렸으면 인정했습니다. 2주 전에 했던 말을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해했습니다. 상황이 변했으니까. 그럼 따라야지. 저는 놀라웠습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 차이가 컸습니다. 2020년 말 저는 각국의 코로나 대응을 정리하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은퇴했지만 한 국제기구의 요청으로 자문을 해줬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성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가능하게 한 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용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아무 나라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몇몇 나라에서 한국 모델을 도입하려는 걸 봤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였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역사였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이런 방식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고 틀리면 고치고 빠르게 다시 시도하는 문화. 그게 정부에도 기업에도 개인에게도 깔려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런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만 베껴와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저는 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네바였습니다. 주제는 위기 대응에서의 의사결정 속도였습니다. 저는 한국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IMF, 금융위기, 메르스, 그리고 각종 산업 위기에서 한국이 어떻게 빠르게 대응했는지. 발표가 끝나자 청중석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프랑스 관료였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런 방식은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충분한 검토 없이 결정하면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신중한 토론과 합의는 필수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실수를 빠르게 고칩니다. 당신네 나라는 실수를 안 하려고 6개월을 기다립니다. 그 6개월 동안 경제가 무너지고 기업이 쓰러지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위험합니까? 청중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프랑스 관료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책을 자주 바꾸면 혼란이 생깁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완벽한 정부를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정부를 신뢰합니다. 틀렸을 때 인정하고 고치는 정부를 신뢰합니다. 그게 진짜 신뢰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중함이라고 부르는 것, 한국 사람들은 그걸 지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합의라고 부르는 것, 한국 사람들은 그걸 책임 회피라고 봅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전혀 토론하지 않습니까? 독재적으로 결정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도 토론합니다. 하지만 토론의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답을 찾으려고 토론합니다. 한국은 실행 가능한 답을 찾으려고 토론합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그날 저는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라 훈련이다. 한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빨랐던 게 아닙니다. 빨라야 했기 때문에 빨라진 겁니다. 생존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수십 년을 거치며 DNA가 됐습니다. 2018년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거대한 공장이었습니다. 깨끗한 복도를 걸어갑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큰 모니터에 생산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한 임원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차세대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 수요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수요는 만들어집니다. AI가 발전하면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자율주행차가 늘어나면 빠른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재고가 쌓이지 않습니까? 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폭발할 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시장은 경쟁사가 가져갑니다. 우리는 재고 리스크보다 기회 상실을 더 두려워합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재고 리스크보다 기회 상실을 더 두려워한다.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확실해지면 투자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투자해야 확실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임원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라인은 HBM3를 생산합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요. 아직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3년 뒤에는 폭발할 겁니다. 그때 라인을 만들면 늦습니다.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3년 뒤를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합니다. AI가 발전하는 시나리오, 자율주행이 대중화되는 시나리오, 메타버스가 확산되는 시나리오. 어떤 시나리오가 오더라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가 연결되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예측은 맞거나 틀립니다. 틀리면 실패입니다. 준비는 다릅니다. 여러 가능성을 준비하고 그중 하나가 실제가 되면 즉시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빠르다고 느껴지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기회가 확실해지면 시작합니다. 한국은 기회가 보이면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 임원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10개를 준비해서 3개만 성공해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7개는 실패입니다. 하지만 그 3개가 회사를 먹여 살립니다. 다른 회사들은 100% 확실한 1개만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 1개가 늦으면 끝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강남대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차들이 쉼없이 흘러갔습니다.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전체가 준비하고 있구나. 다음 위기를, 다음 기회를, 다음 시대를. 그래서 세계는 또다시 한국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2023년 AI 붐이 일었습니다. 챗GPT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모두가 AI를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GPU가 필요했습니다. 엔비디아 GPU가 품귀 현상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그 GPU를 만들려면 한국산 HBM이 필요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기다렸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 이 두 회사가 HBM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전기차 혁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슬라, 폭스바겐, GM, 포드. 모두 전기차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필요했습니다. 고성능 배터리, 안전한 배터리, 저렴한 배터리. 한국이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세계 배터리 시장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선진국 기술을 기다리던 나라였습니다. 일본 기술을 배우고 미국 특허를 사고 유럽 장비를 수입했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한국 기술을 기다립니다. 한국 배터리를 기다리고 한국 반도체를 기다리고 한국 디스플레이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은 천재들이 모인 나라가 아닙니다. IQ가 높은 나라도 아닙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더더욱 아닙니다. 한국은 지체를 가장 두려워했던 나라입니다. 늦으면 죽는다는 걸 몸으로 배운 나라입니다. 그 두려움이 속도를 만들었습니다.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속도가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현장이 가장 잘한다. 실무자를 믿자. 신뢰가 도전을 만들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도전이 실패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틀렸다. 인정하자. 실패가 학습을 만들었습니다. 왜 틀렸는가?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가? 학습이 회복력을 만들었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다. 더 강해졌다. 회복력이 미래 주도권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 새로운 것에 도전하자. 이게 한국의 선순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순환은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70년을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가난과 절망에서, 독재와 민주화의 혼란에서, IMF의 치욕에서, 수많은 위기에서 한국은 배웠습니다. 지체하면 죽는다는 걸. 그래서 기다리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80이 가까워집니다. 제 인생 대부분을 국가 발전을 연구하며 보냈습니다. 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어떤 나라는 풍부한 석유를 가지고도 가난합니다.
어떤 나라는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도 정체돼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훌륭한 교육을 제공하지만 인재가 다 떠납니다. 어떤 나라는 완벽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기다렸습니다. 확실한 정보를 기다렸습니다. 모두의 동의를 기다렸습니다. 실수하지 않을 방법을 기다렸습니다. 리스크가 없어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세상은 변했고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해도 시작했습니다. 정보가 부족해도 판단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지 않아도 결정했습니다. 실수할 것을 알면서도 도전했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가끔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젊은 경제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교수님, 21세기는 어느 나라의 시대가 될까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합니다. 기다리지 않는 나라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한국을 보세요. 그들은 지금도 다음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세상이 AI를 얘기할 때 한국은 이미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전기차를 얘기할 때 한국은 이미 수소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이해하진 못합니다. 이해하려면 직접 봐야 합니다. 한국을 가봐야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보세요. 한국에. 그리고 느껴보세요. 그 나라가 어떻게 숨쉬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람들이 어떤 눈빛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제 압니다. 왜 이 나라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지, 그리고 왜 세계가 한국에게 배워야 하는지. 한국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